아주 유선생님 그 방에 요 달이 아주 아름답게 떠 있는데 요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지금 저기 보면 프랭크 네, 2013년 11월 네. 그 사인이 있는데 네. 프랭크 베일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제 작품을 컬렉션하는 아. 컬렉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80년대부터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이죠. 저기 경기도 있을 때 그때부터 오셔갖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연대별로 작품을 컬렉션을 했어요.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여기 직접 오셔서? 직접 와요. 아이고. 그 양반은 와, 그 요즘 어떤 작업을 했냐고. 네.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보여주면은 꼭 하나씩 끌어안고 가요. 그리고 와, 이렇게 끌어안고. 근데 그분 연세가 저보다 한 12년, 2, 3년 많으신 분인데, 저 2013년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난 여기 앉아서 술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거 죽은 게 요 판을 돌렸다고. 그래서 저기 재밌는 음악이 나와서 내가 춤을 췄더니, 이 양반 또 자기도 죽겠다고 일어났다. 연세가 많네. 일어나다가, 넘어지셨구나. 넘어져고 저걸 짚었어. 아이고. 그럼 빵꾸난 걸 내가 얼른 가서 저걸 카터로 싹 달 모양으로 잘라갖고 당신이 나한테 준 달이다. 내가 간직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사인하시오. 그래서 사인했어. 아주 작품이 됐네요. 아주. 예, 아주 그 기념이 되죠. 그 양반 이제 연세가 많아서 여기로 오질 못해요. 서울까지만 오면 꼭 내가 서울 올라가서 또 만나고 요즘 그러는데 그분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그 후원의 회장. 후원의. 후원의 회장이에요. 아, 그래, 그 양반이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그 후원의 회장이면은 굉장히 그게 있잖아요. 그치 외국은 상당히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또 마침 이 양반이 80년대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쭉 작품을 수집한 거를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에 기증을 했어요. 아, 그래갖고 거기 가면은 제 작품이 별도로 이렇게 코너가 있어요. 아,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의 그 상설실에. 상설실에 내 코너가 있어요. 그 내가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가 코너를 만들어주면은 윤광조 작품 갖고 있는 걸 기증하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갖고 저걸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관계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오셨어. 여기를 샌프란시스코 박물관 미술관 관장하고 같이 와서 우리 또 셋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참 고마운 분이고 또 그분이 이미 80년대부터 내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미국 쪽 미술관에서도 많이 그렇게 시초가 된 거죠. 그분이 진정으로 윤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신 분이네요. 그걸 구입해서 기증을 해서 그 미국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사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그분 댁에서 갔는데 그 조그만 갤러리가 자기 게 있어요. 네.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 한 5년 작품을 즐기면은 그거는 미술관에 기증하는 것이 뭐 원칙이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참 아름다우신. 예, 참 고맙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외국에 또 상설이 많이 돼 있죠. 외국의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도 그 관광객들이 보고 왔다는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설실에서. 맞지. 네. 이제 한국 사람들 거기 갔다가 네. 보고 반갑다고 아.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한번 개인전을 하시는 거죠. 필라델피아 맞습니다. 예. 네. 이게 필라델피아 뮤지엄 다음에 그 버밍엄 뮤지엄이라고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시애틀 뮤지엄에서도 하고 시애틀. 그래서 세 군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전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했고 또 유럽 쪽에는 지금 작품 소장하고 있는 데가 한 정확히 내 기억을 못하는데 한 서너 군데 네. 대형 박물관 네. 해서 벨기에 어디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 같은 데는 아무나 개인전 열어주진 않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죠. 거기는 그 한국 사람들이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고 그래요. 아, 처음 들으신 거예요? 거기 그쪽 신문에 나기를 동양 작가로서는 최초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한 건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매스컴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처음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평가가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윤서님 예술 세계를 잘 이해하나요? 글쎄요.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 찬란한 도자 문화의 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참 그 이해도도 낮고 그렇죠. 또 참여하는 작가도 귀하고 왜냐면은 지금은 회화나 기타 다른 장르가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은 한국 그러면 도의 왕국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현대를 얘기할 수 있는 도예가가 누가 있냐?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거 보면은 우리도 언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그 찬란한 도자 문화를 그렇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언제나 올까? 네. 사실은 전 청년 시절부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근데 아직 요원하죠. 사실 우리 그 고려 시대에는 도자 강국이었었죠. 우리가 그럼요. 중국, 한국, 일본보다 훨씬 더 그러죠. 발달한 나라인데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게 이어지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 도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군요. 그럼요. 네. 제가 그 덕을 사실 제 작품이 훌륭해서보다도 그 역사의 덕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죠, 제가. 예. 한국 사람들이 도자기를 잘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자연 친화적인 거고 그 도자라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거가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뭐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지금 말씀하신 자연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아주 기획적이지 않은 그렇죠. 기획적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지금 세계인에게 더 감동을 준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것은 서구에서도 많이 해왔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도적인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시도해왔는데 계획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세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큰 그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도자라는 것이 이제 흙이라는 자연의 재료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화나 뭐 조각처럼 일방적으로 재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재료의 성질을 마치 연애하듯이 그 민감하게 느끼고 대화하면서 작업을 풀어가야 또 뭐 불로 또 말려야 되고 그걸 또 불로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그 과정이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성질과 좀 다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렇죠.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과정에서 늘 재료를 만나면은 겸허해진다고. 겸허해져야 끝에 가서 그 큰 탈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뭐 가까운 예로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덜 장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덜 장식적이에요. 왜냐면 도자기가 튀면은 옆에 놈이 또 튀어야 돼요. 가구가 또 튀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만 화려해갖고 가구가 죽잖아요. 이게 또 화려해야 되고 이렇게 연쇄반응을 이렇게 해서 이 생활 공간 전체가 굉장히 그 화려해지고 자극적인 게 되죠. 근데 우리는 튀면 안 되죠. 한 걸음 뒤로 탁 물러나가요. 우리나라 목기가 그러듯이 또 우리 그림이 그러듯이 서로 그래서 전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편안한 형태. 예. 그걸 이제 지향하는 거죠. 예. 예. 서로 배려한다 그럴까? 전체적인 조화를 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그 선비방이 얼마나 담백합니까? 그렇죠. 목기도 그렇고 모든 그 집기가 그런데 도자기만 팍 튀면은 그 볼상스러워서 예. 같이 못 두겠죠. 예. 서로 암묵적인 그런 그가 있잖아. 그 자연을 방 안에 들여놨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인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인공을 가했지만은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오히려 외국서 전시하는 바로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그런 요소들은 한국 도자기만 서양에도 없고 있는 특징인 그렇다고 거죠. 보는 거예요. 제 작업에서 그 현대성과 함께 이제 그런 특성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소박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 소박이라는 것이 이제 꾸미지 않고 인위적인 어떤 가공을 하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이 그걸 지향하는 그런 미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소박이라는 미학은 노장사상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 중국 예술은 그렇게 소박하진 않잖아요. 네. 정말 그 소박한 예술은 한국이고 만약에 그 소박의 미의식으로 이 세계 미술사를 본다면은 가장 그 독보적인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야나기 무니 씨도 한국 미술을 보고 매력을 느낀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아닌가. 네. 맞아요. 필라델피아 개인전 때 미국의 그 한 평론가가 제 작품을 보고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을 했어요. 지금의 현대 도예가 기교적인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데 윤의 작품에서는 기교를 다 떨쳐버린 그런 원초적인 그 재료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신문지상에 아주 굵직한 글자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아주 뿌듯했죠. 지금 뭐 서양 미술의 흐름을 보면은 더 자극적이고 더 획기적이고 더 숭고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주지 않으면은 작품이 안 되는 뭐 그런 쪽으로 현대 미술이 왔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한국 미술의 그런 소박한 그런 특성이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좀 닮아지지 않았나. 인간이 가야 될 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뭐 이런 것과 다 있어서 저는 그 윤 선생님의 이런 그 작품 세계가 그 해외에도 많이 오히려 더 현대에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뭐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 그 분청사기가 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분청사기를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뭔가 우선 청자나 백자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해놓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문양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같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분청은 문양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근데 거기서 오히려 더 자유 같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유스러움에 우선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거기 자유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에 순응하고 이야기를 듣고 재료의 이야기를 듣고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가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지. 자유라는 게 남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그 분청에서 그런 자유 같은 걸 느꼈어요. 네. 분청사기가
고려 청자가 끝나는 그냥 고려 시대 말 그리고 이제 조선 초에 이어지는 한 뭐 200년 정도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양식이 과도기적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도기가 하나의 그 유형을 이뤄가지고 장르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중국도 분청이 잠깐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게 길게 가지 네, 못했죠. 못했죠. 네. 예. 아, 저는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분청은 왜 이렇게 고려 말에 생겨갖고 조선 왕조가 자리 잡은 다음엔 없어진다고 이게 세종을 계기로 해서 임진왜란 그 사이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뭔가 그 당시는 왕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체제가 확고할 때는 분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청자나 백자가 나오지. 그것이 애매모호할 때 그때는 서민들은 더 자유스럽고 그렇죠. 아마 서민이 아니고 왕 빼놓고 밑에 사람들도 더 자유스럽지 않았겠어요? 예, 왕도 자유스러운지 모르지. 그러한 것들이 배경이 된 시기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스러운 그릇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떻게 받아요? 자식 안 돼.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 그게 딱 잡혀 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고려 청자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궁중에서 그럼 어떤 엄격하죠. 쓰임이 있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또 이제 고려 시대의 특징이 또 불교를 이데올로기를 삼은 시대다 보니까 어떤 그 피안의 세계, 또 현실의 삶보다도 또 피안의 세계라는 동경, 어떤 숭고함,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어떤 특성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니까 맞지. 이제 서민들의 본성이 맞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민족성이 올라오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체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던 네, 게 무너지니까. 약간 흔들리니까 이게 아, 올라갔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분청 공부하다 보니까 고려시대 왕사 제도가 있어요. 왕의 스승이죠. 왕사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그런데 그 왕사들이 어디 출신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이 고려 후기 못 미쳐 앞에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전부 교종 출신. 교종. 근데 그 이후에는 선종 출신. 스님이 왕사가 돼. 선종과 교종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불교를 몰랐는데 바로 그 문제에서 그 고유섭 선생님이 당신의 그 유명한 저서에서 분청사기는 선종 미술이다라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을 보고 아니 선종 미술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 불교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교종과 선종은 같은 불교이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종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너도 성불할 수 있다. 근데 성불하는데 뭐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이게 서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교종은 뭐 이런 형식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데 이건 바로 되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선종 출신의 큰 스님들이 왕사로 들어가요. 그런 시기적인 배경이. 조선 왕조 넘어와서는 조선 왕조가 이대로 뭐 이 불교가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종교로 국가의 그 이념을 삼았는데 그게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그때까지도 불림이 워낙 크니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냥 분청의 이미지가 그냥 같이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처음에 아니 분청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불교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씨앗은 역시 고이수 선생님의 분청사기는 선종미술이다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약간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 성각자의 한 문장은 후학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예. 결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그 고희섭 선생님의 직계 제자이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해곡 예, 최자 선생님. 순자 예. 우자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잘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셔갖고 당호도 이렇게 친필로 써주셨죠. 이 선종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좀 뒤에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죠. 이제 경전 부처님 돌아가신 네. 이후에 경전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직되죠. 그 틀에 갇히게 되고 언어에 갇히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종은 사실 그 인도보다도 중국, 한국, 뭐 일본 쪽에서 오히려 더 발달한 종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정사고만 정서하고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뭐 네. 텍스트 보고 공부하기보다도 우리의 어떤 본성, 네. 자신을 스스로 깨우쳐 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이 더 이렇게 쉬운 것 같고 더 직관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 고려 말 조선 초가 더 한국적인 정서가 더 드러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근데 그 저는 윤 선생님 작품 보면서 그 어떤 본성, 인간의 어떤 맞습니다.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어떤 순수한 그 본성, 그게 이제 뭐 선종에서 말하는 뭐 견성이니 불성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자유라는 부분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서 자유를 찾아서 어떤 내 본성이 자연과 만나서 즉흥적으로 뭔가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작품 속에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 외국 작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이죠. 왜냐하면 외국 작가들은 이제 어떤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다음에 전통에 대한 아방가르드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안의 본성을 통해서 그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쾌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멋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다 한 게 아니고 자연과 내가 하는 데서 뭐가 탁 나와지는 제 3의 어떤 결과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그 귀중한 우리의 그 미학이고 외국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윤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그런 자유라는 부분 그리고 자연이라는 부분 그걸 이제 이어주는 것이 이제 본성이라고 보는 거죠. 네. 본성이 어떤 인간의 자유와 어떤 자연을 이어주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본질적인 거라. 그렇죠. 여기는 상대가 없어요. 네. 원래 그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본성이지. 네. 근데 상대적일 경우에는 투쟁을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투쟁이 필요 없어요. 네.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늘 과정을 즐기네. 과정을 즐긴다고는 좀 약간 그건 건방진 얘기고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매 순간. 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흙이 약간 변형을 일으키고 잘 안 됐을 때 이거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규정을 하질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예.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식인가? 이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대로 매 순간 하나하나 그대로 주고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사실은 작업할 때 참 즐거워요. 흙을 다루고 불을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과정은 아니지만은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그냥 뭐 불확실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거는 나도 불확실하니까 같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요. 좀 하면은 뭐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모른다. 지진이 일어날 때도 저 작업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 작품에 대한 생각은 내가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맞아요.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떤 감정 이것들을 일방적으로 표현한다 이 개념인데 지금 윤 선생님 말씀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자연과 관계 속에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스케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영감을 받으면 스케치를 한 거를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작업을 하지만 꼭 스케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이 얘기를 대화를 그렇죠. 나누면서 찾아가는 거니까. 내 스케치라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계획이지 재료하고 타입을 보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치하고 똑같이 안 될 때 더 좋아요. 아. 어떨 때 스케치하고 똑같이 되면 꼬장 내 생각밖에 안 나와 있다고. 그럼 이제 쾌감이 안 안 돼. 생기고 아주 답답하고 답답해지고. 경직되죠. 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그거만 딱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쪽에 미술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하고는 좀 반대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를 계속 주장하고 드러내고 이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자연하고 연애를 하시는 거네. 연애 아니라 제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몇 년 전에 아침에 내려가면 작업장 우선 그 창문을 여니까요. 브라이트를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앞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브라이트를 아침에 싹 여는데 산이 막 창문 앞에 성큼 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약간 뭐 그게 생겼나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산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계속 생각해보면 산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당시는 나한테 성큼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작품 주제가 이제 산이 움직인다. 삼동. 고전에는 카오스. 우리 시대가 너무 혼돈스럽다. 그래갖고 그 주제로 작업을 했는데 그 산이 싹 창문으로 왔을 때 제가 카오스 작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10년인가 12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산이 쑥 들어온 거야. 광조야 이제 주제 좀 바꿔라. 시간이 됐다. 그런 걸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같은데 이제 그 서양 미술을 보면은 이제 눈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외부 대상을 관찰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양 예술은 자연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나의 주관성과 그것이 합쳐져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옮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자연 친화적인 예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동양매에서 말하는 게 의경이죠. 의경. 네. 의라는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흉중구화, 외부 자연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맺힌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주관적인 그 나의 그 생명력과 자연의 생명력이 이게 어우러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로. 이거는 서양 예술이 흉내내기 어려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네, 그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윤광유 선생님의 그런 한국적인 그런 표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사시면서 자연의 사계를 몸소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음식 먹듯이 자연을 온몸으로 그걸 섭취하고 그것이 내 몸에서 소화가 돼서 배출이 되는 것이 하나의 배설이 되는 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윤 선생님의 작품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산속에 살다 보니까 이 산속의 그 미묘한 산들의 미묘한 변화를 그렇죠. 다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난 딱 그런 느낌으로 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내 작품 세계에 나의 이 생활에 아주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년 만에 한 번씩 작품의 주제를 바꾸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먼저 본 작업에는 그 카오스라고 하는 주제로 한 10여 년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카오스의 시대구나. 왜 카오스냐. 이게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에다가 더군다나 외래의 강력한 문화 현상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니까는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카오스의 시대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한 5, 6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카오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비관적이고 그런 시점으로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하다가 아, 그렇구나.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느끼는 것처럼 그런 산고가 바로 카오스가 아니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카오스가 아닌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은 카오스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전 현상이다. 이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거기 분명히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기미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중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오스에서 조금 뭐랄까 작품이 약간 생기가 난다 그럴까? 신이 나는 거죠. 그런 작업까지 가다가 이제 이번에 산동으로 갔는데 아까 우리 하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우리 문화의 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가. 또 저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인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세상이 넓어가지고 그 한 지역에는 한 문화가 오랫동안 그렇죠. 영유되어 왔단 말이죠. 큰 교류가 없었어. 그 조그만 교류는 이쪽에 큰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싹 받아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거나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구촌이 되니까 이게 획일화돼 버린 거야. 강한 문화권이 확 들어오면 여기 완전히 함몰된 형태가 일어나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카오스의 상태라면 이 카오스 이유나 산동은 뭐냐. 이거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자생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거의 함몰되지 않으려면. 그건 자생력을 키우는 건 뭐냐.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자생력이 생긴다. 이제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끝내는 뭐 준다 받는다라는 개념도 없는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지금 작업도 진행되고 저희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이 이제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정적 의미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자기 조직화를 위한 그러니까 전 단계. 네. 그렇군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만 떠올랐지 그렇게 정리를 못했는데 우리 하나 선생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는 자연관이 이게 다르다는 지점인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성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혼돈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자연 친화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 혼돈이 새로운 질서를 낳는 하나의 그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탄생이 나오기 때문에 윤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그 자연의 묘사로서 이제 혼돈을 다루시는 거군요.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그 파도 치는 거라든지, 아, 그렇구나. 예, 뭐 그 바람 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시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이 스케치 할 때 그 야외에 주로 자주 나가시죠? 그러죠. 예. 그러면 그 해안가 같은데, 그 파도 같은데, 그럼. 거기서 많이 영감을 받으시는 아, 거예요. 물론. 예. 그 파도라는 거가 에너지의 발상이거든요. 아,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움직임으로써 부딪힘으로써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저는 그 에너지의 본체를 예. 그 파도의 형태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 기운 생동하는 거죠. 동양. 그러면 기운 그렇습니까? 생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도도 그렇지만 바람도 정지현 산마저도 맞아요. 움직인다는 맞아요. 거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모든 네. 자연 세계를 어떤 기로 파악하는 그런 게 이제 체화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이게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우리 한화 선생하고 얘기하면은 나는 단편적인 생각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툭 이렇게, 예. 제가 정리를 제가 잘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최정민. 자, 뭐 작품 얘기 나오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대학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분청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예전에 이제 도자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홍대 미대를 들어갔는데 네. 그게 보니까는 1학년부터 도자기 전공하는 게 아니라 2학년까지는 그 기본적인 베이직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청자와 백자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분청이 있는 걸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분청이란 말 자체가 없었고 우연히 이 외국 서적을 다루는 그 책방에 갔다가 그 당시에는 미시마라고 그랬어요. 석삼자 선도자. 아, 분청사기를 분청사기. 일본말로. 일본식 표현이죠. 그 책을 우연히 봤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분청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아주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도자기가 다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난 일본 책으로 일본 말이 짧아갖고 그 당시에는 그게 일본 도자기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도자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그 우연한 책방에 들어간 그게 계기가 돼갖고 이제 분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궁금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있으니까. 네, 그래. 그 당시, 그 후에 6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순우 선생님께서 그 세계 학술 세미나에 나가셔서 이 미시마라고 표현된 이 일발의 이 도자기를 분청이라고 학명을 써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 68년 이후에 이제 분청이라는 말이 이제 세계적으로 또 알려졌고 우리도 그 말을 쓰게 됐죠. 이 분청이라는 게 분을 칠했다는 거죠. 화장을 했다는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의 어원도 또 그 우연 제 고희섭 선생님이 당신의 그 논거에 쓰셨어. 이런 일발의 이 도자기를 청자 이후에 생긴 이거를 분장회청 사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약칭해갖고 최순 선생님께서 분청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연한 게 1학년 때부터 분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분청하시는 분청하는 학생들 많지 않았죠?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마침 다행스러운 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그게 개방이 되는 바람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64년도, 65년에 처음 개방될 때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도자기 모조품을 만드는 공장이 2,200군데 생겼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분청 모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공장에 가서 이제 매달 기거하면서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재료는 어떻게 선택하는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안 가르쳐 주지요. 그 사람들이 어깨 넘어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제 초기 작품이 그렇듯이 분청사기의 여러 가지 기법을 제가 직접 해보는 것. 그거로 한 10년 보낸 것 같아요. 70년대 작품들은 맞습니다. 주로 이제 분청사기의 전통을 전통. 계승하는 그런 작품들이군요. 그렇습니다. 형태만 이제 고유의 형태를 잡고 그 표면 장식하는 것은 옛날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거 한번 공부해보는 거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일본에 잠깐 유학을 갔다 오셨잖아요. 양력을 보니까 일본에 갔다가 1년을 못 채우시고 돌아오셨는데 뭐 거기서부터 잘리신 건가요? 잘린 면도 있고 내가 자른 면도 있고. 왜 빨리 오셨어요? 거기 가서 생활해 보니까 네. 이미 그 서양 젊은 도예가들이 일본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 이후에 네.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이제 알리는 것으로서 패망의 꼴사나운 모습을 좀 벗어나려고 정책적으로 전 세계의 그 젊은 도예가들을 국비장학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제가 갔을 때는 서양 애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애들이 전부 하울이 있고 게다 신고 다녀. 그리고 만든 작품 보면 다 일본 도자기를 하고 있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냈는데 저도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나도 게다만 안 신었지 하울이가 편하고 또 일본 도자기가 또 좋아 보이는 거야. 같은 분청 기법인데도 같은 분청 기법이라도 일본식 해석이 있고 우리식 해석이 있는 건데 또 거기에서 이제 작품 활동하니까 전시회 작품도 출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거기서 만든 작품을 국내 회원전에 출품을 했더니 최순 선생님께서 편지를 주셨어. 영건 예술가는 감수성이 빨라야 되네. 허나 자네의 작품을 보니 너무 일본화가 빨리 진행되고 유행이 그때부터 민감하셨구만. 그 한 말씀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 거 공부하려면 역시 우리 땅을 밟고 해야 되겠구나. 우리 땅을 밟고 해야지. 남의 땅 밟고 우리 걸 공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또 잘못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 당시 만든 작품 한 점 있는데 지금 봐도 한심하지 뭐. 이게 뭐 일본 사람 작품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 당시부터 최순호 선생님의 그 지도가 영향을 많이 주셨군요. 그러죠. 네. 선생님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근무했어요. 그때 육사박물관은 대학박물관 협회의 멤버인데 이제 이제 뭐 조사 나간다거나 답사 간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참석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미대 출신이니까 관장님 모시고 나가서 뭐 실측하고 사진 찍고 자료 메모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 나중에 보고서를 쓰면은 최순 선생님께 갖다 드려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늘 가지고 이제 선생님 사무실에 가서 그때 덕수궁 박물관에 계실 텐데 그거 전해드린 김에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하던 분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주 귀여워해 주셨어요. 네. 1등병짜리가 와서 밤낮 뭐 분청 물어보고 그러니까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작품 세계에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신 거죠. 네. 그 78년도인가요? 그 장욱진 선생님하고 도화전 했을 때. 예, 78년이니까. 그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그 최순호 선생님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또 일본 가게 된 것도 최순호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고 또 제가 일본 갔다 와서 회화동 로타리에
처음 작업실 만들 때 오프닝 때 또 최순호 선생님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술값도 좀 주셨지 않나? 저 그벌당이라는 저 호도 최 선생님 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친필입니다. 달을 길어 올리는 집, 달을 길어 올리는 사람, 뭐 그런 뜻인데 저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유섭 최순호 선생님의 사부님인 고유섭 선생님이 별호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별호를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유섭 선생님 따님 되시는 고경복 선생님이 여기도 오셨습니다만 그 전에 전시장에서 뵀더니 그벌당이라고 최순호 선생이 호를 줘준 거 보니까 최순호 선생이 윤 선생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 고유섭 선생님의 따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한국 미의식의 전통이 고유섭, 최순호 이어주셨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윤 선생님이 이어주셨고 예, 저는 실무자로 네. 예.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또 윤 선생님 만나서 또 이렇게 이어받고 아, 그래서 이런 책들도 나오고 이 별 말씀. 예. 근데 저 그벌당이라는 게 저 호가 실제로 윤 선생님의 가는 데마다 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벌. 맞아요. 그죠? 그벌. 여기 저수지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안강이. 맞아요. 근데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오신 뒤에 저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을 길어 올리는 장소가 된 거 아니에요? 저쪽도 그래. 저수지 필요한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달을 몰고 다니시는. 아, 그래. 그리고 바람을 또 부르고. 이 바람골이라는 데가 원래 이름이 바람골이에요? 저 산 아래 촌노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제가 여기 이제 살려고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거기 바람골이야. 도끼자루가 날아다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 별명이 바람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바람이야? 그 고향에 왔구만. 나한테는 잘 맞아요. 아주 그냥 바람 불 때 그냥 확 휘몰아치고 머리하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날아갈까봐 걱정한다면 걱정이 안 되고 시원한 거야. 파도, 바람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고 그래. 자유로운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 기운이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끼리끼리 네. 노니까. 근데 양력 보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사신 것 같아요. 예.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하셨는데 예. 그것도 돌아다니는 그것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거. 근데 마침 떨어져가지고 또 대학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지고. 그건 우리 집에 모친께서 적극적으로 너는 이 경제학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떨어지고.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은 가출이었어요. 집을 재수 때 집을 나왔어. 내가 음. 미대 간다 그랬더니 막 집에서 난리가 났어. 어머니, 너 내 자식 아니라고. 속면새기고 말이야. 가라는 데는 안 하고 미술대학 간다고 그러고. 그때는 미술대학 가면 뭐 크게 부려하는 거죠. 집안에 미술이 없으시죠? 없죠. 어머니 생각에는 경제학과 참 좋은 과인데 저는 미대 가니까. 나는 또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라. 어른들 옛날에 야단치실 때 그렇잖아요. 근데 난 또 거기다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와버렸다고.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질 않았지. 평생을. 평생을 안 들어가시고 그때 나와서? 어머니하고 화해도 안 하고 평생을. 그 희한해. 이 집에서는 아직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인정하시지만
45세 때인가 그때까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어지간하면 뭐 우리 큰형님이 광주 작업장에 오셔갖고 야 광주야 너 아직도 이 흑장난하고 있냐? 정신 좀 차려라 그러시더라고. 난 그때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 이게 그 관심 없음 또 가출 이런 것들이 내가 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근간이 된 것 같아. 집에 애정이 있고 집에서 잠깐만 이렇게 그렇죠. 해주면 안주하겠죠. 거기 안주하겠죠. 이렇게 거친 데 나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파도 바람 이런 거 좋아하고 여지껏 예, 자유스럽게 살았죠. 이만큼 뭐 어디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고 홀로 대학은 뭐 강의하신 적이 없으시고. 없어요. 잠깐 내 친구가 좀 소개해서 한 학기 했나 1년 했나 안 맞더라고. 그리고 지장이 많더라고. 하루 때문에 내 작업이 끊겨요. 그렇죠. 작업의 리듬이 중요한데 작업이 끊기면 그 다시 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작업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예하면은 어떤 정해진 형태가 있죠. 그렇죠. 둥근 네.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둥근 형태를 만들려면은 이제 물레를 그렇죠. 사해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앙코에 찐빵 있듯이 도예하면 물레다 이 관념이 그렇죠. 있는데 윤쌤의 작품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부터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마 기질인가 봐요.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렇게 부딪히는 거, 꼭 이거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물레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뭐 기술자 같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의지가 막 들어가는 것보다도 기술적인 것이 의지를 지배하게 된다. 이게 그렇죠. 입장이 바뀐다. 네. 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작업은 결국은 변화의 연속인데. 그래서 이 도자기 둥근 것만 해야 되는 건가. 그 당시 만든 건 이렇게 찌그러 삼각형 이것도 그렇습니다. 삼각형으로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결국은 물레 성형이거든요. 그리고 뭐 또 가정적으로도 그때 참 힘들 때고 그래서 에이 이렇게 도저히 하다가 막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중이 되겠다고 가출을 했는데 아, 가출을 그때 또 오셨나? 또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했어요. 두 번 가출. 그래가지고 했는데 소강사 가서 석 달 지내봤는데 그 중생활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아, 그때는 작품을 안 하시고 중만 하려고 했어요. 중이 되려고. 근데 그게 스님 생활이라는 게 제대로 하려면 힘든 거예요. 건성건성 하려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고. 집 주지, 밥 주지. 여신도들한테 폼제지, 뭐 다 해먹어야겠죠. 근데 제대로 하려면 그게 힘든 거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건 못하겠구나.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 뭐, 여러 가지 머리 부딪히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지리산에 가서 4만 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큰 스님의 지도를 받고. 했더니 4만 배를 하고 나니까는 생각이 확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물레를 안 돌리면 되잖아. 안 돌리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내 자신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즐겁게 막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 후에 그 작품 변화가 제일 뭐랄까 제 자신에게도 잘 맞고 지금까지 아주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었죠. 4만 배를 썼다고. 4만 배. 아니 저도 이제 절을 좀 해봤는데 뭐 108배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많이 하면 3,000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에 이어서 4만 배를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3,000배씩 했고 열흘 동안. 5,000배씩 이틀 했어요. 그래갖고 4만 배를 채웠어요. 그걸 감독하는 스님 한 분 모시고
그 감독이까지 있고. 있어. 매일 가서 너 진짜 이거 물어보면 이해 안 했는데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의 죽음이에요. 걷질 못해요. 그래도 불자들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지장전에서 했는데 지장전에서 그 기도하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자기는 스님도 사만배 하는 걸 연장으로 하는 건 못 봤다. 속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지독하게 하셨어요? 그냥 죽기는 아깝고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 뭐 괜찮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죽을 만큼 어떤 절박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뭐 작품 뭐 개인 생활 뭐 네. 모든 게 다 아주 뭐 감당 못할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그냥 죽기는 아깝고 근데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 지도 스님이 그 머리로 그 따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몸을 움직여봐. 배운 사람들이 몸을 안 움직이고 해결하려고 그래. 그 지도가 딱 맥혔어. 그 몸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머리가 비워졌군요. 그렇지. 거기서 뭐가 탁 나온 거고 맞아. 물레를 버리면 되지. 그런 날 알고 보니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고행이 필요했던 거지. 굉장히 간단한 거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신 거네요. 맞아요. 예. 뭐 온몸이 멍이 드니까. 그는 뭐 오죽하면 그 스님이 4만 배 한 스님도 못 봤는데. 하루에 보통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밤 9시까지 해야 돼요. 어이구. 중간에 밥 2번 먹지만. 여기가 엄청난 시간이죠. 걷지 못하고 이렇게 엉금엉금 이렇게 막 삐뚤삐뚤 이러고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죠. 근데 에라이 뭐 할 것도 없는데 이거나 열심히 해보자. 끝까지 해봤어요. 우리 그 지도해준 스님이 3만 배 딱 하고 나서 폼을 열고 스님 3만 배 약속한 거 다 했습니다. 할만하나? 그래서 할만하니까 했지 않나? 이거든요. 그러면 5천 배씩 이틀로 해서 4만 배 한번 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3만 배 하니까 하루에 5천 배가 쉬워요. 앞에 아주 힘들게 하니까. 처음에 3천 배가 힘들고 그렇지. 대단한 정신력이시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작품의 상도 변했고 이 세상을 대하는 또 이 개인 생활에 대한 문제도 다 자연히 풀어지더라고. 예. 정말 지금까지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없었으면 없었죠. 지금 열반의 세계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구만 그때. 근데 이제 물레가 사라지니까 이제 판작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판작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넓은 맞습니다. 캠퍼스 같은 넓은 면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뭘 그렸 손자국이나 어떤 드로잉을 그리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표현주의적인 특성이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약화되면서 또 주관적인 어떤 내면 표현이 더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 현대적인 도예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작가들이 하지 않은 그런 지점이고 또 현대성이 요구하는 표현주의적인 어떤 특성이 더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만듦으로써 엄청난 자유를 얻었고 또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또 새로운 것을 맛보는 즐거움이 생겼고 아주 그 후의 작업은 참 그 이전에 비하면 하늘과 땅처럼 다른 자세가 됐어요. 참 중요한 시기였죠. 주로 이제 형태가 이제 삼각 기둥, 맞습니다. 이나 두 면을 이렇게 둥글게 붙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로 변형이 되는데 또 삼각 기둥을 많이 하시는 뭐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두 면 붙이는 거와 삼각, 사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삼각형은 이렇게 보는 작품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그 주변을 돌면서 보면은 이 형태의 변화가 제일 심해요. 삼각형이. 사각은 뭐 여기 계속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이 각은 또 두 면밖에 없고.
이게 형태 자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주 변화가 많아서 그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자유,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작품에서도 생활에서도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가 된 거예요. 아예. 자유. 뭐든지 이렇게 결정할 때 이게 자유의 기준에서 봐서는 어떠냐. X 안 하고 O 그럼 하고 왜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X 괜찮아. 그럼 O 자유와 변화가 그 질문을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던졌을 자기한테 때, 던지시는 거죠? 본인 안에. 거기서 이제 X, O를 결정.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그 주인이 있고 있죠. 선생님은 그 질문을 거기다 하는 한 거고 거죠. 예. 분리가 되셨네 그게. 네, 네. 저는 윤 선생님 뵐 때마다 항상 유쾌하시고 이 흥이 생겨 보면은. 아 그래. 감사. 그래서 항상 그 즐거운데 아마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신의 어떤 본성하고 자신의 그 에고가 그 분리돼서 스스로를 어떤 관조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여유가 아닌가. 내 감정에 휩싸이면 그 여유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체가 또 따로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유가 해악을 낳게 하고 그것이 이제 작품에도 그게 묻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가끔 느끼는 그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네. 내가 광주야 한번 놀아봐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죠. 네. 너 놀아봐. 본인 얘기를 항상 남 얘기하듯이 하지만 듣고 보면 본인 얘기인데. 네, 남 얘기하듯이 하니까. 그럼 노는 거니까. 작업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 질문을 안에도 던지니까 네. 그 대답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자유다, 네. 부자유다. 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럼 또 상대방도 가만 안 있거든요. 너 지난번에 그래 놓고서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뭐랄까 듣는 거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 자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두 가지 키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흙이라는 게 이 물성 자체가 아주 부드럽잖아요. 네, 그렇죠. 부드럽기 때문에 좀 무리한 힘을 주면 거기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얘는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물성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대화하듯 해야지. 이거를 막 뭐 철판 구부리듯이 구부린다거나 뭐 나무를 이렇게 단단한 재료를 다루듯이 했다가는 이건 다 탈나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흙을 오래 다루다 보다 보면 생기는 그 지혜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무리해갖고서는 지혜. 무리해갖고는 탈게 날 게 없다. 그런데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지혜의 영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연과 이어주는 고리가 바로 본성에 음. 있는 그 주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본 도예를 보면은 지금 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이제 기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 그 광주 계실 때 그 일본 도예가 한 분 오신 적이 있었죠. 그분이 곤도 유다카 네. 교수. 예. 그 일본 그 동경 교토 예술대학교 교수인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윤 선생님하고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하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같이 작업하시니까 일본적인 것과 그럼 이게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셨겠네요. 뭐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끝이거든요. 네.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과정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물레를 돌리는 과정을 보면요. 하얀 추리닝복을 아래 위로 입고 물레를 돌리는데 여기 저녁에 술 먹는데 흙이 한 방울 안 튄다고. 완벽주의구나. 나중엔
그 스스로 그 자기가 완벽한 것을 못 견뎌갖고 제 작업장에서 그 양반이 교수니까는 개강하기 전에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자살했어요. 자기 작업실에서. 근데 왜 자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자기 작품이 완벽한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윤 선생님과 같이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석 달 갖고는 짧죠. 안 됐지. 내가 일부러 막 흙 좀 묻히고 작업하라고 말이야. 그래도 아이 이러면서 절대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민족성이나 체질이나.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노력이란 것은 실패를 한참 한 다음에 성공했을 때 이 전체를 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하고서는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성공이 좋은 노력은 실패를 많이 해서 이만큼 축적이 된 거라고 시간은. 근데 석 달은 너무 짧았죠. 짧았지만은 그 양반이 그때 50대 초반이고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는 다 어른으로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게 지금은 그 양반 따님이 여기도 찾아오고 또 사이가 또 도예가예요. 네. 그 사이가 여기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으로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걸 전제해야 되겠죠. 네. 기술적 그냥 완벽한 것을 목표로 해서 한다면 그걸 먼저 전제를 하면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하긴 어렵죠. 완벽하다라는 거. 완벽하다라는 말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전제를 한다면 완벽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리뭉술이 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고 그때 순간순간 자기가 이렇게 상황에 결정해 가는 것이 더 가깝게 가는 게 아닌가. 그 후자는 이제 제 경우고 전자는 우리 곤도 유다카 선생의 접근 방법이죠. 그 양반 작품 그참 희한해요. 그 인연으로 오랫동안 서로가 아니지. 그 양반은 땅속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입고 지냈는데, 저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전시회 때 책자가 왔는데 보니까 일본 대표 작가하고 곤도 유다카 선생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현대 분청의 대표 작가 윤강조가 바로 한 페이지 사이로 있더라고. 야, 그 책에서 또 만나더라고요. 참 끈질긴 인연이에요. 그 후에 이제 여기 그 따님하고 사이가 와서 그 따님 얘기가 내년에 이 신랑이 일본에서 개인전 하는데 그 오프닝 테이프를 내가 좀 와서 해줬으면은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뭐 만사 제켜놓고 갔죠. 가서 곤도 선생 묘소리도 가서 여기서 소주 가지고 간 거. 술 좋아했거든. 술 좀 보드리고. 글쎄요. 저도 그분 작품 봤는데 네. 같은 분청인데 이 맛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노자 철학에 보면은 대규약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큰 기교는 오히려 졸렬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분청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큰 기교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함정이 너무 크다고. 그렇죠. 지금 그 대교 약졸. 근데 소교 대졸이 많거든. 대부분 그렇죠. 큰 약점이 큰 함정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소교가 되고. 근데 그 경지가 참 어려운 거죠. 대교라는 걸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그 무의의 상태가 돼야 이 대교가 되는 건데. 무의조차도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하면 위가 없는 줄 알아. 그렇죠. 예. 네. 이거 네. 사람 잡는 거지. 제가 반야신경을 이렇게 30년, 70년, 한 40년 동안 그래도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은 문득 작업이 흐트러진다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반야신경을 탁 해요. 그 일종의 제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는 방법이 뭐냐면 반야신경이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공이야, 공. 비어 있음. 그 비어 있는데 잠시 어떠한 것이 잠깐 있다가 있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매이지나 고정 개념 관련 그런 게 그렇죠. 없다. 네. 그 굉장히 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아니 불자로 부정을 해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부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없을 무자로 부정을 해 나가요. 그냥 공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걸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중요한 것은 공이고 공으로 가는 길에는 그 불우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있는 그런 사고를 이렇게 하나하나 관념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알게 되면 도일체고의 모든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또 근데 그게 270자인데 매번 쓸 때마다 또 감회가 달라요. 그거 왜냐면 내가 그만큼 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연륜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해석하는 게 또 네. 달라지더라고. 그거조차도 난 참 즐거워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달리 뭐냐면 이게 또 나름 또 보니까 맨 처음엔 사리지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리살타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삼세제불도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는 대상이 다른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30몇 년 만에. 그전에는 그냥 사리지한테 다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챕터가. 결국에는 이로써 그 공에 대한 얘기. 그걸 알면은 그럼 모든 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즘 그래서 그 늘 할 때마다 새롭게 내가 뭐 새로운 걸 270자인데 불과 거기서 딱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가 얼마나 그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새기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자신을 비워 나가시는 거예요. 참 좋은 교본이에요. 저한테.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윤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예술을 통해서 추구하시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공의 세계로 가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난 죽기 전에 다 깨부시고 죽었어요. 그렇지, 절로 콩으로. 자료 정리하기 부담스러워서 내가 요즘 참 힘들어. 저기 뭐야 직경 선수도 웃는 거 보니까 깨기 전에 하나 달라졌는데 공인데 몰래 이거 난 자료 이번에 정리하니까 이게 속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다 깨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깨기 전에 어떤 기록을 남기셔야죠. 아무튼 그 작업의 과정이 굉장히 그 수행적이시고 지금 불자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불교에 뭐 가고 그러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 자체가 철학 자체가 어떤 그 공이라는 어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어떤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지점 그걸 하려고 애를 네, 쓰고 있는 그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작품이 곧 도고 또 생활이고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죠. 같이 분리가 안 되시는 안 거죠. 되죠. 네. 그 서양에서 말하는 그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것과 이제 선종이 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아방가르드라는 거는 뭔가 미에 대해서 붙잡아놓은 아카데미즘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에 대한 공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새로운 자유를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선종도 뭔가
불린 문자 이게 뭔가 잡아놓은 것들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그 지향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잡아놓은 걸 깨는 건데 그 깨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뭘 위해서 깨느냐? 그래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게. 아방가르드는 깨부시는 대상이 있다고. 네. 근데 여기서는 깨부시는 대상이 나야. 저쪽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아방가르드는 저쪽에 있다고. 그렇죠. 저 반대편에. 네. 어떤 관습, 예. 사회적 관습. 반대편에 있다고. 이거는 반대편에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현대 미술이 폭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아방가르드가 상대방을 깨야 돼요. 어떤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게 휴머니즘과 무관하게 어떤 자극적인 폭력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본성을 향한 윤서임의 작품 세계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도의 길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르다. 네, 그 점에서 아방가르드 얘기 나오면 전혀 다른데. 지향점이 전혀 다른 전혀 거예요. 다르. 나도 새로운 걸 추구하지만은 네. 남을 깨물어서 새로운 거가 아니라 숨어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깝죠.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지. 안 되면 말고지 뭐. 그게 서양 미술과 결정적인 차이가 돼요. 그 이제 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왈 현대 도예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에 한 사람들 물론 다 서양서 배워서 그렇지만 딱 그런 시기거든요.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 그 예술이라는 표현부터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그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 그거 제일 싫어요. 네. 도인 보고 잠깐 수린 보고. 수린도 있죠.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단이지. 그렇죠. 맞아요.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사회가 현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랬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네. 그 불교에 좋은 예가 있어요. 강을 건너갔으면 배를 버리고 맨몸으로 산을 가야지 배를 지고 산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게 참 실감나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으로. 그래서 많이 해제되는 얘기인데 아주 절묘하다. 네. 그래 이제 그런 딱하면 여보 당신 그 배 내려놓고 걸어가. 그러면 못 알아듣지. 아니 이게 좋은 걸 왜 내려놔요? 지금 뭐 자본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본주의 맞아요. 사회에서. 그럼 다른 건 다 수단이 되고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모르는 거죠. 지금 윤선생님 말씀하신 그 본성이라든지 그 휴머니즘으로서 그 인간이 가야 될 길 이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윤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현대 사회 또는 현대인들 또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 이게 너무 거창하다. 아니 너무 나가는데. 이게 어쨌든 좀 그렇게 좀 네. 나가야 되면요. 윤 선생님은 지금 조수가 없으신 거죠? 아 조수. 네. 조수 있어. 제자는 있어도 조수는 없지. 네. 아 그래 브랑쿠지도 그 누구야 로댕 조수노로 계속했으면 브랑쿠지가 있을 수가 없지. 거기서 뛰쳐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깊은 산속 아니겠어요? 네, 주변에 뭐 집도 없고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고 밤에 보니까 불빛 하나 딱 있는 이런 데 사시는데 기가 막혀. 네, 이 좀 현대적인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걸 선택하시는 거는 어떤 자유를 향한 그렇죠. 어떤 본능적 움직임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누구의 거시기를 받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윤 선생님이 대인 관계가 안 좋으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좋아하죠. 근데 난 딱 만날 때만 좋아하지 헤어지면 다 잊어버린다. 이게 내가 그게 몸에 뱄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20번 좀 만났는데 뭐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내가 얘기했다고. 어떤 그러더라고. 아유 선생님 저 모르시죠? 또 모르시죠? 예.
제 선생님 전시회도 한 20분 와서 인사드릴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 인사를 하고 저 그림 그리는 누구예요? 그것도 새로우시구나. 사람 만나는 것도 새로. 예, 새로워. 같은 사람 만나는 같은 사람도 새로워. 매번 새로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걸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윤 선생님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현존, 지금 여기 현존에 충실하다 보니까 맞아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잊어버릴 집착이 없는 거죠. 투명한 거고 그래서. 착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독을 또 견딜 수 있고 이 고독 속에서 또 예술이 나오고 그 점에서 보면은 그 장욱진 선생님과 78년도 그 도화전 하셨잖아요. 네. 그 혈통이 이어지시는 것 같아요. 장욱진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비슷하시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고 계속 시골 돌아다니면서 고독 속에서 뭘 예술을 내놓으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처음 구체적으로 역시 예리하시네. 나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뭐가 통했냐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78년도 전시회 할 때 내가 33살에 불과했고 32살, 33살이고 선생님이 이제 한갑 그 다음 해가 한갑입니까? 대간에 그 당시에 이미 뭐 전설의 아저씨인데 같이 전시하는데 전시장에서 만나서 10시에 만나갖고 1시간 뭐 선생님 인기가 많으니까 아줌마들이 전부 팜플렛 갖고 사인해달라고 줄 서 있다고. 그래서 다 사인해주면 1시간 걸려요. 그럼 1시간 후에 나보고 나가지. 그럼 현대화랑 길 건너 인사동 쪽에서 단골 술집이 있어. 11시부터 그때 토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11시 반까지 술 먹는 거야. 둘이서? 네, 둘이서 단둘이. 그거를 열흘간 했어요. 그때 전염되셨구나. 가까이 너무 오래 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그 프로포즈를 하시는가 했더니 서울대학 교수를 7년 하셨지만은 그렇게 술을 먹어본 제자가 없는 거예요. 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는 대학만 서울대학 나왔지 진짜 제자는 우리 윤광조 선생이야.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제 선배급 되는 그 제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시거든. 한 사람하고 열흘을 술 먹는 그런 체질이 아니시라고. 난 당신이 괜히 술 먹고 싶으니까 나 빙자해서 매일 술 먹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뭐라 그럴까 그 뭐지 같은 인자를 나한테서 발견하셔서 인연을 느끼는 거죠. 연놈은 데리고 술 먹어도 괜찮겠다 그랬던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감회가 깊고. 그 뒤로도 장욱진 선생님과는 인연이 계속 이어지신 거죠? 그러죠. 그 선생님 돌아가시기 바로 뭐 석 달 전에도 뵙고 또 돌아가실 무렵에서 사모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고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고로. 화장하면 뼈가루를 닦는 그 그릇을.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고로 안에 선생님이 계시지. 참 인연도 참 대단한 인연. 그런 그 풍류와 그 해악, 그 세속에 연연하지 않는. 소박, 이 한국미의 어떤 정수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유전자가 그때 술 먹으면서 윤 선생님한테 이식이 됐다 이렇게. 그때 발로 톡톡 건드리더라고. 사실 요즘에요 그런 분들을 찾기 아주 힘들어요. 없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더 밝아. 그래요. 추하게 이루 말할 수. 윤 선생님은 지금까지 전업 작가로 쭉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디 뭐 소속이 없이. 소속이 없이 유랑자라고. 유목민으로서. 근데 또 생활은 지장이 없으세요?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 2008년인가요? 그때
경암 학술상을 받으셨죠? 예. 그때 상금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밥을 얻어본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아, 이게 또 받으셨다고. 아니 그거 뭐 아니 그때 또 1억을 받았는데 1억씩이나 많이 줬어요. 네. 근데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내가 빚이 8천만 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거로 딱 까니까 술값 남대. 아니 근데 그때 내 얘기했죠. 그 내 앞에 상 받은 이 과학자들 그 다 서울대학 교수, 카이스트 교수도 이 상금은 우리 연구소의 후배들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수상 소감을 하고 나가. 그 난 5번째가 제일 끝머리에 앉아갖고 난 뭐라고 얘기하지? 걱정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럼 나도 이거 어디 기증해야 되는 건가? 이 상 받는 걸.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차례가 됐어. 그 가서 얘기를 했지. 그 앞에 분들이 다 연구소에 기증한다고 그래서 이거 기증을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저 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빚이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딱 빚갚기가 딱 좋아서 내 자신에게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거의 다 과학자들이니까 전부 뭐다 대학 총장이고 막 이런 사람들 뭐 깔깔깔하고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거든. 내가 제일 인기 있어. 다들 윤세호 씨. 나는 막 닥치는 대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폼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뭐 그런 상금 또 작품 하나씩 하늘에서 부처님이 내려오셔갖고 참 한국 살게 말이네. 사회에서 희한해. 참 쉽지 않은 길이겠네요. 참 아마 우리 후배들도 그거 넘기기가 제일 어려워서 지금 전업 작가가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죠. 그래서 참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결되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문화 정책인데 네, 우리 문화 정책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밥 두 끼, 한 끼 라면, 소주 한 병. 이거면 다 행복해야 할 텐데. 지금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도예계는 뭐 많이 무너져 있는데 뭐 후배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자기 때려치우고 다른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줘. 너무 비관적인 말씀이신데. 그렇게 얘기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가는 놈은 뭐 그만해야지. 이건 대책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좀 이 영업 비밀을 좀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비밀이 없으니까. 도예를 하시면서 뭐 특별하게 어떤 사용하시는 재료라든지 뭐 기법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청은 다행스럽게 재료 자체가 까다롭지가 않다. 그래서 참 어떤 흙이든지 다 분청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게 큰 매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산에 가서 그 도석을 갖다 채취하고 도토를 채취했지만 요즘은 도자기 흙을 만드는 공장이 처처에 있습니다. 그 흙에서 자기가 흙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흙을 다시 배합을 해서 사용하면은 뭐 그렇게 큰 돈 들이는 게 아니고 또 자기만의 그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그래 따라하는 거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 난 남 따라하는 거 체질적으로 안 맞아. 이런 사람만 좀 예도의 길 갔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재료값이 뭐 요즘에 흙 한 톤에 120만 원쯤 하나 100만 원 하나. 근데 재료비가 많이 들진 않아요. 오히려 재료비보다도
그 기타 작업비가 좀 들죠. 그런 게 들지. 특별히 선호하시는 뭐 흙이나 재료 같은 거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 세상의 모든 흙을 다 선호한다. 그때 그때. 예. 심지어는 연탄재를 한번 절구에 빻아가지고 그 연탄재를 섞어서 썼더니 좀 텍스처가 좋고 불에 강한 그게 불질을 맞아서 그런지 불에 강한 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던데 보니까. 그렇죠. 붕대도 쓰시고, 예. 천. 맞습니다. 천도 쓰고 뭐. 그러니까 그게 뭐 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상해. 아주 애 같아갖고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 그럼 이걸 섞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거 뭐 누가 말린 사람 없으니 하는 거지 뭐. 해보는 거. 해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니까 재료부터가 자유스러운 거야 돼, 그죠? 생각뿐만이 아니라 재료도. 그러니까 저는 요즘 현대미술 쪽에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안 그리고 왜 밑에 사람들 저 중국 놈 보니까 한 20명을 고용해갖고 뭐 세상에서 제일 큰 20칼 그린다고 그러는데 지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 20명이 그리고 있더라고. 저런 천하의 사기꾼이 어떻게 텔레비에 다 나오나. 현대미술이 진짜 잘못 가고 있구나. 왜 재료에 손에 재료를 안 묻히는 사람을 보고 그 재료를 사용하는 분야의 작가라고 그러냐. 그러면 현대미술은 아이디어만 있는 거냐.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참 우수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건 참 딱하지요. 그건 너무 이 자본주의의 노예들이 돼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노예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질 않는다. 뭐 꼼꼼히 앉아서 뭐 몇 장 그래서 먹고 살고 자기 좋아하는 작업하면 됐지. 자기 혼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요. 혼이 손도 안 들어갔는데 혼이 어떻게 들어가? 나 그거 참. 그리고 뭐 물론 그거의 원제는 듀샹이 했다 그러는데 듀샹 정도야 괜찮잖아요. 듀샹은 하나면 되지. 전 세계에 듀샹 새끼들이 판치고 있고 앤디 워홀. 네. 그건 아니다. 지금은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올바른 현대를 그것도 역시 현대를 대변하는 미술이겠죠. 근데 그게 잘못돼. 자기가 해야죠. 재료와 자기 작가의 이 몸이 서로 만나면서 일치돼야 되는 거죠. 몸이 만나면서 뭘 얘기를 나눠야지. 그 재료 보니까 그 문양 그리실 때 뭐 지푸라기도 있고 못도 있고 뭐 그냥 이 주워 쓰시는 것 같은데. 예, 다 있어. 손가락도 엄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 두꺼운 손가락, 가는 손가락 이게 다 재료가 돼요. 이건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자유스럽지. 그게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취해서 쓰시는. 이거는 되게 작업하면은 이 작품은 뭘 얘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방향에 맞는 합당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나가죠. 그럼 그런 걸 메모해 뒀다가 작업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생활적이시고 일상과 예술이 하나로 가고 있다 그렇게 쓰겠네요. 그렇죠. 저는 작품을 일상적으로 하고 일상을 작품적으로 하는 그런. 일상을 통한 일상의 초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정리 잘하시네. 그게 참 같은 거니까요. 더 들여다보면 다 공한 것이고 거의 매일 게 하나도 없고. 팝아트에서도 일상을 말하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다른 그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상. 전략적인. 참 현대미술이 저보고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도자기 한다 그러면 그저 항아리 하나만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 항아리 만드는 도예가가 아니라고. 그럼 뭘 만드냐고. 그러면 뭘 만든다는 걸 얘기는 할 수 없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적인 것에 회화적인 것을 플러스 시켜서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도자기 한다 그러면 다 자꾸 뭐 하나 달라 그런다고 처음 만났는데도 야,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 없지만 뭐 하십니까? 예, 도자기 그거 항아리 하나 주세요. 그래. 아주 뭐 아무 양심의 그거 없이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도자기가 그만큼 지금 하대받고 있는 거죠. 화가 보고 저 화가입니다. 저 그 그림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근데 이 사회 도자기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지금의 이 도예계. 역시 도예가가 그런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누가 요즘 그 도예 쪽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기능성 쓰임이라는 그 기능성의 문제였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조형성의 문제, 어떤 그 조각적인 개념으로서의 순수 미술로서의 도예 사이에 지금 도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좀 얻어야 될까요? 그거는 그 조각성 도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조. 그러니까 사용을 목표로 하는 것, 사용하지 못하는 도자기 이 두 가지 비사용성 도자기. 그거는 양쪽이 다 소중하죠. 근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 양산이 돼야 돼. 근데 이쪽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양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양산을 작가가 만든 형태를 양산해주는 한정판이죠. 해주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근데 그건 선진국에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선진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1000개 한정판 만들겠다. 그러면 작가가 만든 거가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이면 이건 1000개니까 한 5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지만은 그래도 거의 가까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운 형태가 나오는 과정을 작가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결과물을 놓고 잘못된 거는 빼버리고 괜찮게 나오면 작가가 사인을 해요. 한번 공장에 오셔서 한 100개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작가가 가서 사인을 보고 가. 그러면 품질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 윤 선생님 그 작품 보면은 다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조형 작업인데 뭔가 꽂을 수 있게 이게 뭐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뭐 꽃을 꽂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뭐 꽂을 수도 있고 어떤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기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의도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 네. 기능성을 100% 배제한 도자기도 있고 저같이 살짝 열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기능성 위주로 열어놨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꽉 막힌 것도 해봤지만은 내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꽉 막히면은 쳐다보는 순간 답답해갖고 이 열이 머리로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뚫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늘 그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80 몇 년도인가 그 구멍 없는 거를 몇 점 만들어 봤지. 근데 그 한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구멍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막 열이 많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걸 못 보시는구나. 네. 열이 많아서. 네. 윤 선생님 그 이름을 보면은 불이 두 개 있어요. 네. 광자에 있고 조자에도 네. 불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예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이 많이 열이 많으시고 72도 36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 갇혀진 형태를 보면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이게 갇히면 답답해요. 이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비어 있으니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비어 있지만 뭔가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텅 빈 충만 뭐 이런 악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더 그거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은 열이 많아서 안에 게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통해야 돼.
그래야 마음껏 들어도 음. 이걸 꽉 막아버리면 더다. 지금 부처님 여기 머리도 열만큼 들어요. 그걸 마음껏 막 답답해요.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난 그래, 제가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되게 이런 방법을 써요. 이 일이 내가 하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몸에 열이 나나 안 나나 답답하면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야. 열이 안 나고 그냥 막 그런 형태나 조형적인 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취향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는. 맞아요. 그건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좀 변형이 많이 돼요. 전에는 이제 삼각, 기둥이 예. 많았는데 요즘 뭐 사각, 오각도 되고 이제 또 막 이렇게 틀어지고 이제. 예. 더 동적이 됐다고 그럴까요? 예. 그게 어떤 나무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카오스 작업은 카오스가 있고 아프터 카오스가 있는데 여기서 10년, 12년 됐는데 아프터 카오스는 나무의 그 움트는 형상을 거기서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형태는 그렇게 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산동이야 뭐 당연히 움직여야 되니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이제 연상시키는 약간 그 각도를 잡는데 그 각도가 조금 지나치게 각도를 많이 잡으면 저 가만히 있어 쓰러져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걸 잡고 요즘은 굳이 내가 뭐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난 뭐라 그럴까 원초적이에요. 사람이 단순해서 그런지 내가 답답하면 안 돼. 근데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답답하면 다른 걸 해야지 그걸 계속 못해.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도 내가 답답한가 안 한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한다. 좀 더 하지 뭐. 이 고유서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미의 특질을 이야기하시면서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건축을 측량할 때 반쪽만 측량하면은 그냥 다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된다. 그게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도예나 모든 예술에서 우리는 그 비대칭성을 지향한다. 근데 윤선생님의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게 이제 몸에 체화된 것 같아요. 딱 빠듯하게 서 있다든지 또 딱 닫혀 있다든지 그러면 답답해지는 본능적으로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체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예나 디자인 쪽을 보면은 대부분 대칭으로 돼요. 맞아요.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서양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작품들은 그게 이제 비대칭이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이해를 못하시 미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미완성이다, 기교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것이 쾌감의 차이, 지향점이 다른 거죠. 맞아요. 미적인 어떤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반듯하고 답답하게 닫혀 있으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쾌하죠. 그건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미학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기술적인 것은 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손이 따라가요. 그렇죠.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이지 않은 것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손이 안 따라가요. 왜?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또 좌우대칭보다 좌우대칭 아닌 게 더 힘든 거라.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것이 이제 미적 이상이냐, 기술 부족이냐. 이게 반대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 게 더 머리를 써야 돼. 기술은 오토매틱이 돼, 나중에. 오래 하면, 그건 안 보고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딱. 그 야나게 문호요시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낸 거죠. 한국 미술에서. 그래서 그거를 무기규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 안 돼. 이게 그분이 대승불교 아니에요. 그분이 선종, 저기 대승불교인데, 그
그 생각으로 동양미학을 정립하려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 사례가 없는 거예요. 참 답답. 사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 많아. 예, 풍부한 거예요. 그 사례가. 그래서 일부 그분의 그 민해 운동은 그 한국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체계화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그 동경하는 그런 미의식의 세계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기술 보조에다가 폄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의 이 왈 공예품들, 문방구나 이런 뭐 목공예품 이런 거 보면요. 비대칭인데 딱 맞아. 뚜껑이. 그건 참 환장하기 힘든 거죠. 네. 그것이 무엇이죠? 뭐. 그게 기술이 모자란 게 절대로 아니라고. 오히려 기술이 넘쳐 흘러야 그게 가능하지. 기술이 부족하면 딱 맞는 것밖에 못해. 왜냐면 기술은 눈 감고 이렇게 손이 알아서 쫙 움직이니까. 제가 물레를 그만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눈 감고 물레를 돌려봤다고 다 돼. 한 20년 하니까 눈 감고 다 돼.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라는 거는 조화잖아요. 조화. 그러니까 잘 인위적으로 그걸 조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조화된 걸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약간 틀어가지고 어떤 생동감 있는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나 자연의 에너지를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통해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멋이 아닌가. 서양의 미와 다른 한국인의 멋. 말 그대로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게 또 자연스럽고 딱 맞는 게.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으로서 변형. 저도 늘 자유, 자연스러움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윤선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멋대로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을 만나는 거. 왜냐하면 이성 빼면 인간도 결국 자연 아니겠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그 본성에 들어가서 자연과 합일이 되는 거를 지금 윤 선생님은 자유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무목적으로 막 이렇게 방임적인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연의 법도 안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여유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자연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득하는 게 자유. 그 파격이지만 그 파격이 무분별한 파격이 아니라 어떤 초격, 어떤 그 또 다른 큰 격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연의 격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 파격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요. 파격은 반드시 격이 있어야 돼. 그렇죠. 파격에 격이 없으면 그건 파격이 아니야. 개격이지. 근데 사람들은 파격에는 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야말로 격을 깨는 게 파격이래. 깨도 격이 있어야 돼. 그렇죠. 초월한 격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연으로 보시는 거죠. 저도 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후배 이제 70 넘으셔서 이제 원로 잠깐 70이 되셨는데 나이를 몰라고 이제 해안을 가지시고 후배들을 보시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입에 우리 한화 선생님 얘기하셨지만은 예술이 아니라 예도다. 도의 길을 가려면은 기술적인 것만 마스터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오히려 기술적인 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폭넓은 인문학적 그 견해를 갖고 공부를 해야 그런 공부는 일일이 다 이 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작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폭넓게 공부할 때 예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제발 예술의 길에 가지 마시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요즘에 그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그 국제적인 보편성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정체성, 한국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적인
그런 정신의 혈맥을 잇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전통이라는 개념하고 현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새에 비유하자면 각 한쪽 날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전통에 대한 애정, 이해, 또 현대에 대한 현대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 이 두 날개를 갖고 있어야 새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열심히 후들러 대봐야 뺑뺑 돕니다. 새가 앞으로 못 간다. 자리에서 뺑뺑 돌아. 파리 왜 우리 어렸을 때 날개 하나 띄면 뺑뺑 돌잖아. 잠자리 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통, 현대성에 대한 걸 아. 새의 두 날개라고 생각하시고 균형 있게 네. 공부하시고 네. 원형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새의 날개라고 보시고 또 뭐 왼발 오른발로 봐도 되겠네요. 그 양발로 이렇게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쪽 발만 계속 하다 보면 가지는 찢어지겠죠. 그래도 땅에서야 자빠질 때나 있지. 이 공중에서는 날개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발보다는. 귀한 말씀 났습니다. 이게 뺑뺑 돌거든요. 네. 현대성 그런 거면 현대성 뺑 돌고 전통으로 전통으로 뺑뺑뺑. 뭔가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해내. 결국 제자리라는 거겠죠. 예? 날지를 못하고. 또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날라야지. 현대성을 이렇게. 그렇죠. 일로 나누면 전통성을 또 강조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네, 아주 뭐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적절한 비유가. 아무튼 오늘 뭐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적인 도예가 윤광종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이렇게 서로 화통하게 얘기를 나눠서 저도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